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직 7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는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 여기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겠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뉘앙스,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지방직 문제예요. 지금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사실은 문제 보면 비문학 문제가 엄청 많죠. 그리고 비문학 문제에서도 논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뉘앙스가 피셋 같은 형태도 약간 반영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논지전개 방식 문제죠. 근데 뭐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무난했어요. 이 부분은 여기 뭐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확인하면 될 거였었던 내용이었고요. 1번을 볼 때 반대되는 사례가 없었고 권위 있는 자료가 있냐 없냐를 봤는데 여기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서리적인 표현이 나오면 뭐를 찾아야 돼요? 네, 의문형 찾아야 되죠. 근데 의문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됐고,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하여 신뢰도를 연설자의 공신력, 연설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무난했습니다. 근데 논지 전개 방식의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문제로 거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 일치 불일치인데요. 저는 뭐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치 불일치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이것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또 뭐 7급, 9급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또 기타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비문학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강화됐잖아요. 보통 10문제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의 맹점은 이제 뭐 틀리냐 안 틀리냐를 떠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문학은 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문학은 이거 하면서 설명을 조금 하려고요. 지식시험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은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영역 시험에서 한 1등급 정도, 뭐 2등급 초반, 상위권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부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 유형 알고 공부 방법 알고 툭 치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3등급 이하였던 분, 언어 능력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많이 하셔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제 제기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사전에 좀 맞게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이 능력은요 잘 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보세요. 국어 영역 점수 잘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요. 문제집 많이 풀었는데도 별로 안 올랐죠. 제가 예전에 재수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과목이 뭘까요? 다른 얘기에 또 능력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학이에요. 제일 안 올라가는 과목은 뭘까요? 국어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 보세요. 수학은요. 한 문제 틀리면 일단 문제 풀다가 해설지를 안 보죠. 그리고 틀리고 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그 비슷한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400문제 때려 풀어요. 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근데 국어는 문제 풀다가 답을 딱 찍어요. 맞히면 아싸, 틀리면 왜 틀렸지? 아, 맞아. 언제 사고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기의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렇게 수능처럼 부담되진 않지만 어차피 사고를 바꾼다는 발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비문학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누가 그걸 몰라요? 사고가 안 되니까 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고를 바꿔야 되느냐의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뭐 예와는 상관이 없어요. 일치 불일치 나중에 기출문제 갖고 연습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너무 짧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뭐냐면 이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면서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빨리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실전 감각이 중요하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많이 틀리진 않을 거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나? 지문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 네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개념, 비교. 이걸로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지 만드는 방법을 예상을 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두 번째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지에서 지문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이런 어떤 출제 원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 맞추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답을 맞추는 거죠. 정답지와 맞춘 다음에 그럼 이 과정에서 내가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와 선지에 부담을 느꼈었던 이유와 오답이 나왔던 이유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이런 사고로 접근해야지.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든 거구나 확고해지게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사고 형태가 변하게 되죠. 자, 그럼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 만들 거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그럼 한번 간단히 볼게요. 비교가 있을 거예요. 사적인 건축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것은 다수를 위한 공적 건축을 낳는, 중요한 건 다수네요. 다수. 공공건축은 정부나 지방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한다. 그러면 정부가 주관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소외된 영역. 그러면 소외된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거고, 그리고 특정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큰 다수가 누릴 수 있는 큰 다수, 보편성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사적 건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에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보존. 이렇게 공공건축은 공적인 소통의 장. 됐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건 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한 문단이니까 같은 맥락이겠죠. 결국 이건 왜 썼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개념이라는 건 있나요? 네, 뭐 사적인 개념과 공적인 개념, 공공건축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나요? 네, 뭐예요? 공공건축과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적에 대한, 공적과 사적에 대한 VS 문제가 나올 만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선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한번 선지를 볼까요? 가봅시다.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사적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부 서술부를 잘 끊어봐야 되는데 이건 뭐였죠? 공적이었죠. 사적 건축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 보편적인 게 뭐였죠? 공적이었죠. 공공건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아까 사적 자본 활용하는 게 아니죠.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얘는 맞아요. 근데 사적 자본을 활용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걸 보면 VS에서 이걸 갖고 장난을 쳤군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것들을 놓친 분들이 있거나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분이 있다면 아하, 선지 만드는 방식들을 보고 아까 내가 이걸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선지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고 선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내가 이걸 놓쳤네.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얘가 점차적으로 빨리 보이게 될 거야. 특히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런 맥락으로 봐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었네. 재밌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거고 못하시는 분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능력이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해요. 그런 맥락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간단한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화법 문제죠. 화법 문제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매년 나와요. 네. 매번 나옵니다. 이건 뭐 9급에서는 매번 나오고 모든 시험에서 매번 나옵니다. 화법은 두 가지 물어봐요. 뭐냐면 말하기 방식과 화제의 내용.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건 뭘까요? 말하기 방법. 그럼 화법의 문제 푸는 루틴을 생각을 하세요. 화법은요,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화제를 보고요. 왜? 뭘 얘기하려고?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 말을 가지고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화법은 항상 왜? 뭘 말하는데 뭐? 왜? 뭐? 왜? 이 발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혹시 나중에 말하기 방식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정국이 말이야 우리한테도 말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 공모전을 신청했더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뭐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분 나쁘고요. 정국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채연은 이해하고 있죠. 사정은 무슨 사정? 튀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일단 이해 못하고 있고요. 내가 지난학기 과제를 해봐서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걔가 그럴 애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너 자꾸 그럴 거야? 왜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채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민서 네 맞네요. 4번 1번 됐네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건 어떻게 할 때 어렵냐면 지문이 길어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왜 이런 발상으로 읽어나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자, 설명 방식,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술 방식은 참 얘는요 웃겨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매번 나와요. 국가직도 나오고 지방직도 나오고 뭐 군무원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올해 나왔으니까 뭐 내년에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정리는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뭘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설명 방식에는 정태적 방식과 동태적 방식이 있죠. 네.
정태적 방식을 정리해 본다면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정의와 지정, 비교와 대조, 분석과 분류 구분, 예시, 묘사, 유추, 서사, 인과, 과정. 이거 딱 분류해놔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딱 뭐가 나온 것인가를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분석과 분류와 구분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과 구성 요소, 분류랑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엽수와 화렵수는 분류예요, 분석이에요? 나무에는 침엽수, 화렵수가 있다. 이건 분류죠. 나뭇잎의 모양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시계는 작은 태엽, 큰 태엽, 시침, 초침, 분침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이거는 시계에 대해서 한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배에 돋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멀리까지 향할 수 있게 한다. 별도의 동력에 의지 않고도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선도 별도의 동력도 가치 없이 우주 공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있어 돛을 만들면 그 태양풍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걸 통해서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리하고 있는 거죠. 배를 통해서 우주 공간까지 나아가는 우주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리하는 뭐가 될까요? 유추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1번은 뭐 그냥 본 거고 2번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3번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읽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4번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류해서 공부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성어에 대한 얘기예요. 한자성어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예문이 나오거나 아니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한자성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학에 맞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문장을 쓰거나 쉼표 앞뒤를 섬세하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치밀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한자성어는 뭐냐면 천의무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할 방법을 얘기하는데 한자성어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한자성어 공부할 때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거예요. 7급은 더 한자를 잘 해야 되잖아요. 한자성어는 일단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도금을 가지고 뜻을 외우세요. 뭐 예를 들어서 천의부봉한다면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이상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렇게 나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면서 천의무봉 이렇게 도금할 줄 알아야 돼요. 도금하면서 그 옆에 제 교재에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럼 천이라고 하는 건 천의 천을 나타내는 거 오디,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봉이라고 하는 건 꿰멜봉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까지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한자성어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한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저는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자는 한자성어 하고요. 기출한자. 요번에 우리 시험에서도 뒤에 좀 나오겠지만 기출한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여러 번 공부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선지 2개, 4개 중에 2개 아니면 3개. 3개 나오면 맞추는 거고 2개 알면 확률이 50%는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출어휘와 한자성어의 어휘 정도까지만이라도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세요. 답은 그냥 4번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자가 나왔죠. 이렇게 한자는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뜻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자 표기가 옳은 걸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출 한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백미라고 하는 것을 백면, 백미라고 하는 것은 백색의 눈썹이 되거든요. 그럼 저기에서 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그 백이 돼야 되잖아요. 백미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익장은 괜찮고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문을 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자를 빼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등 오르다, 등 오르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 미봉책 같은 경우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라고 하는 것은 이 미자가 아니라 무슨 미자가 되냐면 미륵 미자가 되는 거죠. 미륵 미자가 되는. 그건 이제 해설지에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출 한자. 그래서 자주 나왔던 한자들, 이거 기출에 자주 나온 한자들이에요. 네. 이건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 기출 한자들을 공부하다 보면 확률은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기출에 나와 있는 한자랑 이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기출 한자를 봐라. 기출 한자랑 적어도 한자 성어에 나와 있는 한자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요. 그렇게. 자, 요번에 7급은 이건 거의 상식적인 측면의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그 9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맞춤법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또는 규범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지엽적인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매는 게 아니라 꿰맨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제가 9급 해설 강의를 하면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개념과 사례를 좀 잘 정리하고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그 한글 맞춤법에 그 몇 항에 해당하는 개념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었네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지엽적인 형태가 된 거네요. 다음. 이 문제는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거 참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8번 이 문제가 뭐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저는 문제들을 중학교 책부터 고등학교까지 문제를 계속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나와야 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개념 강의 들으셨던 분들, 무한해독하고 기출문제 풀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그건 다시 그 챕터로 가서 정리하시면서 생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응용이 가능해요. 문법 3-4문제뿐이 안 되지만 분명히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문법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단어편 있죠. 단어에 나와 있는 특히 품사편, 특히 품사 중에 용언편 이 부분이 완전히 체화돼야 돼요.
제가 이걸 말하면서 말씀드리면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용어는 항상 뭐하고 뭐가 있죠? 어간과 어미. 어미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고 있나요? 어말어미에 뭐가 있죠? 시제와 선어말어미 시제와 높임. 어말어미에 뭐가 있어요? 종결, 연결, 전성. 글씨는 대충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종결에는 뭐가 있어요?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 연결에는 뭐 있어요? 종속, 대등, 보조. 전성에는 뭐가 있어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명사형 전성어면 뭐가 있어요? 기음. 관형사형 전성어면 뭐가 있어요? 니은, 니을, 은는, 을을, 던. 부사형 전성어면 뭐가 있어요? 계도록. 높임에는 시제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런 게 생각하지 않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팍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볼까요? 모시겠지만을 보면 일단 어가는 뭐예요? 모시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미. 끝에 있으니까 무슨 어미?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 어말에는 뭐가 있어? 종결, 연결, 전성. 얘는 뭐예요? 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오각기의 기본형이 뭐야? 오가다. 그럼 오가가 뭐예요? 어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미. 끝에 있으니까 무슨 어미?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선어말어미. 끝에 있으니까 어말어미 중에 무슨 어미야? 종결, 연결, 전성 중에 전성. 무슨 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어요? 기음. at은 뭐예요?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뭐하고 뭐가 있어요? 시제와 높임. 얘는 뭘 나타내요? 시제. 시제 중에 뭘 나타내요? 과거. 들이셨을. 기본형이 뭐예요? 들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어간. 나머지는 뭐예요? 어미. 끝에 있으니까 뭐예요? 어말어미. 그 앞에 있으면 선어말어미. 들이시 선어말어미. 그러면 끝에 있으니까 어말어미에는 뭐가 있어요? 종결, 연결, 전성. 얘는 뭐예요? 전성. 전성어미에는 뭐가 있어요? 니은, 니을, 은은, 은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은 뭐예요? 선어말어미. 선어말에 뭐가 있어요? 시제와 높임. 뭘 나타내요? 시제. 시는 뭐예요? 시는 높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내셨을 걸. 그럼 보면 뭐가 될까요? 보내, 어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미. 을 걸은 뭐예요? 어말어미.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건 얘는 뭐예요? 선어말어미. 시라고 하는 건 무슨 선어말어미? 높임. 어은 뭐예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을거리라는 건 그럼 뭐예요? 종결, 연결, 전성적이 뭐예요? 종결. 무엇인가 후회를 의미하는 형태의 종결어미가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 볼까요? 얘는 뭐가 있어요? 네, 봤을 때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 얘는 연결 어미가 되겠죠. 네, 뭐 주관식으로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오고 가, 앗기. 앗은 뭐예요?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 얘는 뭐예요? 전성 어미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네, 들이셨. 치. 높임 선어말 어미고 선어말 어미고 선어말 어미 맞겠네요. 얘는 뭐가 될까요? 전성 어미가 되겠네요. 얘가 틀렸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본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선어말어미고요. 얘는 뭐가 돼요? 선어말어미가 됐고 얘는 뭐예요? 종결어미가 되겠죠. 틀린 거 얘 같아서 그냥 3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죠? 니은. 니은이 뭐죠? 니은은 연결어미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는 여기 뭐가 있죠? 전성어미가 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텐데는 뭐죠? 터인데라는 터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됐다. 지금 문법에서 지금 봤을 때 이런 게 바로 안 보이셨던 분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아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서 생각하지도 않고 쭉쭉쭉쭉 그려질 수 있을 정도. 문법은 무조건 그래도 분류해요. 어떤 항목이 되더라도 분류돼서 머릿속에 딱 남아있고 그 엑서사이즈를 무한회독으로 계속 체화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돼요. 문법은 틀리는 게 아니에요.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만 익숙하게 해두시면요. 나중에는 계속 그 부분을 만드시면 아주 편안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이어. 의미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의미론은 매번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모든 시험마다 의미론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론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의미관계. 의미관계에는 뭐가 있나요? 유의어, 반의어, 상하관계. 이런 게 나오죠. 반의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상보, 등급, 방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다이어와 동의어의 관계. 그럼 다이어와 동의어의 의미 간의 관계가 나온 게 바로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의미의 중의성.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잉여적 표현.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다이어의 의미, 그 다음에 동음이어의 의미. 뭐 그런 형태의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류 잘 해놓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언어 능력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을 강판에 갈다라고 하는 것은, 갈다라는 건 흔적을 없애는 뭐 그런 작업이죠. 이건 교체하는 개념이고요. 안개가 가리다라는 것은 뭔가 장애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음식을 가르다라는 건 구별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속성이 되는 거죠. 입술이 바싹바싹 탄다라고 하는 건 마르는 개념이 되겠고, 활활 타다라는 것도 뭔가 장작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마른다의 개념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 관계가 되겠군요. 이 경기에서 지면 이건 승패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모닥불이라는 불씨가 사라지면이니까 다른 의미의 속성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속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다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 이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라는 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예국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좀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예국님이라는 호칭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명인데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비 공무원 이 말의 준말이 예국님이거든요. 그래서 예국님이라고 부를게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대 이름은 예국님. 그래서 예국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갈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예국님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본 예국님이 있고 자기 잘 안 된 예국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약한 건가. 그래서 나중에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통해서 제가 계속 이런 잔소리를 할 거거든요. 이거 안 되신 분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을 가지고 수정해 나가면 아마 편안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글자체가 없나 봐요. 이게 다 깨졌네요. 일단은 고전시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같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깨져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 고전시가가 좀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고전시가는요,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용언을 통해서, 일단 용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고전시가는 밑도 끝도 없는 생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볼 때 문제풀이 루틴이에요. 누가, 왜, 무엇을, 누구의, 이러면서 자꾸 문장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숨아, 내 한숨아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한숨이 들어왔죠. 고모장지, 쇠살장지, 가로자기, 여다지, 암돌저기, 수덜거기, 배목걸새, 큰 뚝딱 받고, 용거북 물때, 수기수기, 대 병풍일어, 덜컥 접은 족자에 틈으로 들어온다. 뭐가 들어와요? 한숨이. 어인지 너 날 온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1번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자, 시적 대상의 문학의 마인드는 있어 없어예요. 루틴 가지세요. 선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있어 없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본다면 시적 대상이라는 게 뭐죠? 중심 소재입니다. 그럼 시적 대상이라는 게 중심 소재인데, 여기 중심 소재는 뭐예요? 제목을 보니까 한숨하죠. 한숨이에요.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부사어 찾으세요. 들어온다. 뭐가? 틈으로. 뭐가? 한숨이. 그러면 틈으로. 무슨, 의로는 무슨 격조사? 부사격조사. 부사어네요. 틈으로 들어옵니다. 뭐가? 한숨이. 그럼 한숨을 부각시키는 거 맞죠? 1번 됐어요. 의인한 시적 대상, 한숨. 의인아 맞아요? 네, 한숨아. 마치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대화라는 말의 정의는 뭐죠? 말을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아니죠. 한숨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주고받거니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대화가 아니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그럼 동일한 구절 뭐가 있어요? 틈으로 들어온다. 틈으로 들어온다.
초장의 틈으로 들어온다와 중장 마지막에 틈으로 들어온다 있죠. 네. 있어 없어 마저 틀려 보는 거예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한숨이 들어오니까 답답하겠죠. 유사한 종류의 사물을 열거, 고모장자, 쇠설장자 뭐 이렇게 열거하고 있네요.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의지. 시적 화자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보면 대목골세 뚝딱 받고 큰 거물쇠 수기수기 차였다. 이걸로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틴을 잘 가지세요. 고전 시가가 나오면 사실 지금 이거는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연습은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무한회동에 서바이벌 모의고사 나중에 신청해서 보시게 되면 꼭 들어오면서 제가 이런 연습을 하나하나 시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용언을 통해서 계속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작품도 해석이 돼요. 완벽한 해석은 아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 루턴을 얘기할게요. 문학은 선지를 갖고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게 보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개념 용어 나오잖아요. 개념 용어가 나올 땐 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서 대화라는 말이 나오죠. 대화라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화청자가 있어야 되고 화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 형식과 대화는 달라요.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풀이해놓고 그 말이 있어 없어를 보는 거라는 거죠. 예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찬의 말이 애매해요. 문장에 있으면 풀이하자고요. 상대를 높이거나 상대를 칭찬하면 예찬이에요. 이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로 관조라는 말이 있어요. 문장으로 보면 애매해요. 사물을 응시하고 사색하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이런 나름대로의 루틴을 갖고 접근하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10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이제 소설이잖아요. 내 지문 아마 재밌는 거 정말 잘 발췌한 것 같아요. 참 문제를 물어보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문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그 뒤에 있는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길지 않죠. 네. 지문 이건 되게 잘 발췌한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독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건 답만 확인할게요. 봤을 때 나 입장에서 볼 때 조기사와 대응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우열의 관계가 나는 그냥 다 똑같다 이런 거잖아요. 나 입장에 볼 때 책을 쓰는 것은 공부 많이 할 스님이 갖춰야 될 이건 나가 아니라 그의 입장이잖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된 거고 그의 입장에 볼 때 얘는 지명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 그 입장에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있는 곳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 언론에 나오면 위대한 사람 아니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한 거였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건 이런 거예요. 소설은 이렇게 지문이 짧게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문이 길게 나올 때 항상 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상황, 장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장면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낯선 소설의 지문이 길게 나오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서바이벌 모의고사 할 때 하시면 제가 문제점들을 계속 수정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상황 속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소설은 좀 접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치 불일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까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선지가 어떻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한번 고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그럼 과거의 예술이 딱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 뭐가 그려져요? 얘가 그려지죠. 뭐 안 그려지는 분도 있지만 그럼 과거 예술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예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과거 예술과 현재 예술의 VS의 문제로 또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과거가 나오고 주어부는 서술부는 현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가 나오고 서술부는 과거가 나오면 틀리게 되고 이걸 또 도치시켜요. 이걸 도치시키거나 아니면 나 지금 논리적 사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PQ, P는 Q, 나 Q, 나 P. 그래서 대우 관계나 그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뒤에 문제 나왔죠. 이런 어떤 관계, 문장 구조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예술은, 화재현은 과거 예술이네요. 고급 예술만, 오케이. 이걸 의미했습니다. 특별한 지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한 재능, 상층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여기서 VS로 뚝 치고 갔어요.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걸작품이 복제되어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럼 오늘날이죠. 대중도 예술을 공유하게 됐으나 왜? 뭐 때문에? 복제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VS니까 이제 문제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원금에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일상의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면서 대중은 더 이상 예술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능동적. 옛날에는 어땠어요? 얘네들은 수동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비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의 변화는 그럼 일단은 얘기한다면 이달락의 요약을 본다면 이제 대중들도 결국 뭐냐면 예술을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문단의 중심 내용 나왔고요. 비교는 과거 예술과 오늘날의 대중 예술에 대해서 차이점으로 문제가 내겠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갈까요?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그럼 변화 맞아요. 그럼 왜 변했는데 뭐 때문에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변화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 예술이 무엇인가. 이전까지는 진본의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럼 또 VS 옛날은 이런 거였죠. 진본의 유일성. 이러한 기술 복제 시대에는 오늘날 기술 복제 시대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고 또한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작품을 하는 것 같이 일상의 물품 역시 과거와 달리 일상의 물품 범주가 다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을 왜 썼어요? 복제 기술이 발달되게 됨으로써 대중도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비교는 과거와 오늘날에 대한 비교가 문제로 거론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제 나왔죠. 문단의 중심 내용 나왔죠.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비교 있었고. 그럼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는 거예요.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발명했죠. 예술을 들렀다는 상황을 변화시켰다. 이게 바로 뭐예요? 논지죠. 그렇죠. 뭐 이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무슨 소리? 실용적인 건 뭐였어요? 그렇죠. 오늘날 복제 기술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물론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 만드는 방식을 계속 범으로 인해서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술 복제 시대예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예술작품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럼 진본성은 언제가 중요했어요? 과거가 되겠죠. 기술 복제
전에는 과거죠.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그랬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됐다 그랬죠. 그래 답은 2번이 됐다. 물론 지문이 하나도 길지 않아서 어렵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드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문이 길 때 그래요. 됐죠? 네. 자, 이제 비문학은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는 것은, 가나는 뭐 띠리리 앞뒤의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왜 썼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앞에 뭐예요? 참가자들이 횟수를 세는데 집중한 1분이 제한되는 동영상 가운데 구체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사람 인지하지 못했다. 왜? 집중하니라고. 그럼 집중하면 안 보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할까요? 자기가 집중하는 것만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1, 2번이에요? 3, 4번이에요? 그쵸. 인간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만 보인다. 그럼 3, 4번이네요.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덕분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동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왜? 다 아니다. 행위는 인지의 띠리리.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야. 충분하진 않아요. 필요에 따라 된다라는 거죠. 충분이라고 하는 건 100%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 되고 아닌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 100%는 아니다. 충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답은 4번입니다. 원래 이렇게 빈칸 띠리리 문제는 셋 중에 하나예요. 일단 문단의 중심 내용, 아니면 주제, 아니면 앞뒤 문맥. 이 셋 중에 하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죠. 네, 한시인데 이렇게 좀 이번엔 조건을 줬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보통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시조나 가사가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유는 다른 게 나오려면 이렇게 조건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건을 주는 문제가 간간히 나오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최치원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정말 해박한 지식이고 당나라에서도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라의 계급의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벼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산 해인사에 처박혀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적막한 묵정방가에, 그러니까 여기 계급이 낮다라는 거죠. 만발한 꽃이, 화려한 꽃이 피었어요. 향기는 장맛빛 지나면 옅어지고 그림자는 볼에 맞으면 흔들리겠지. 술에 탄 사람, 권력자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리. 벌과 나비만, 뭐 알아줄 필요 없는 사람만이 기웃거리는구나. 천한 태어난 땅에 계급이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어찌 원망하리요. 라고 하면서 자탄하고 있는, 뭐 쓸쓸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시에서 만발한 꽃은 작가 자신이 지금은 빼어난 능력, 그렇죠? 니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줄 수레탄 사람들, 그쵸? 필요했다라는 거죠. 수레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 나비 역시 절실했다. 벌과 나비는 그냥 문맥을 보자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벌과 나비만, 이런 사람은 없고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 거니까 분명히 문장 구조상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 몰라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죠. 천한 땅은 촉교화가 피어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척박한 땅을 얘기하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 대한 발상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시는 산문이다. 물론 산문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는 자꾸 외제적 해석하지 마세요. 시는요, 그냥 문장 자체로만 읽으면 돼요. 시는 그냥 문장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산문처럼, 근데 시가 어려운 이유는 막 이렇게 주어, 서술어, 어순을 막 바꿔버리고 생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읽는 게 중요하냐면 용언 중심으로 읽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문장을 만드시고, 선지 보는 방식은 그 말이 있냐 없냐만을 보는 거예요. 자, 20 볼게요. 나무는 자기의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그럼 자기 힘으로 나무는 나무가 되는 거죠.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로 쳐들고 무박위에 나목으로 서서 두 손을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몸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영상 5도에서 영상 12도로 그래서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으스러 터지면서 불 터지면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된다. 뭐가? 나무가.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언제? 푸른 4월에.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나목의 상태에서 나무가 되는 꽃이 피는 상태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마침내 꽃 피는 나무가 된다. 시적 대상을 의무화해서 의인화하여.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의인화했나 볼까요? 밀고 올라간다. 밀고 올라간다. 뭐가? 나무가. 온몸이 터지면서 불이 터지면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누가? 나무가. 마치 사람이냐? 오케이. 그러면 시상 전개하는 거 맞지요? 감탄사 보여요? 메뉴에 보이네요. 표현하는 거 맞나요? 네. 시간의 흐름. 겨울에서 봄으로. 시간의 흐름 있네요. 대상의 변화 과정. 그쵸? 점점 싹을 밀고 올라가고 꽃이 피고 있어요. 공간극적 심상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물론 다 맞추셨긴 하겠지만 선지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말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때는 문장으로 읽는다. 여기에다가 집중하시면서 이런 문제풀이 루틴을 만들면 시는 보일 겁니다. 절대 어렵게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 그런데 최근 시험은 낯선 작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는 작품. 그래서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단 중요해요.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아라. 이거 약간 스타일을 다르게 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많이 봐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선지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선지를 딱 보는데 가나 다마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가가 뭐 나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앞대가리에. 그래서 일단은 선지부터 확인을 하는데 이건 벌써 예상을 좀 벗어나서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화제어나 지시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가부터 먼저 보자고요. 가.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하여 어딘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뻐하여 앉아 움직. 이 말이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일단 가는 먼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 나로 가볼까요? 나로 봤을 때 성인께서 사람을 가실 때 먼저 겉모습부터 단정해야만 보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서고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다. 근데 이건 말이 맞지 않으니까 일단 가는 아니에요. 자, 그럼 나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성인께서 사람을 가르칠 때 먼저 겉모습부터 단정히 해야만 바야흐로 자신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스듬히 눕고 기대에 서서 멋대로 하면서 주경존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단정히 해야 된다. 주경존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볼까요?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걸려서 늙어서까지 예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근데 예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병에 걸려서 예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부터 가볼까요? 근데 어떤 자가 반관으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시기요 허위라고 했다. 그럼 이건 단정하게 꾸밀 필요가 없네요. 단정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가를 가볼까요?
젊은이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하여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시기와 허위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떨어지네요. 이거 벌써 답 나온 것 같습니다. 다 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럼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깊이 걸렸던 터라 예절을 익히지 않았다. 괜찮죠? 익히지 않아서 결국 후회하고 고치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말을 가볼까요? 지난번 너를 보니 옷깃을 가지런히 하여 똑바로 앉아있는 걸 즐기지 않아 장중한 엄숙한 기색을 조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내 병통이 한 바퀴 돌아 내가 된 것이다. 네. 그러면서 나로 가서 답은 나온 거고요. 성인께서 사람을 갈 때 겉멋을 단정해야만 바야흐로 안정시켰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선지부터 확인하는데 약간 당황스러웠죠. 그 다음에 화제어나 지시어 접속사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병, 이말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는 있죠. 다음. 이거 좀 새로운 시도였어요. 이건 요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러운 문장을 좀 분류해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해요. 분류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분호응이 있어요. 성분호응.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고 있냐, 부사와 서술어가 호응되고 있냐. 접속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 구조가 맞냐, 접속사로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맞냐. 그 다음에 성분 생략이 있어요. 접속사나 연결형 어미가 있을 때 성분을 뺄 때가 주로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의 쓰임이 있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의 중의성이 있어요. 의미의 중의성이 있냐. 이것도 또 분류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어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구조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부정사나 영향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여기에서도 또 분류가 있죠. 딱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잉여적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보면 번역투. 그 다음에 이중피동, 이중사동 형태. 이중사동은 아니지만 시키다, 해당하는 내용들 있죠. 여기에다가 어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거기에 엑서사이즈까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기출백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갖고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이거의 사례를 숙지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얘는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이런 내용을 고친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오랜만이라기보다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새롭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A드라마가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을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럼 하지만 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게 나와야죠.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 경험하게 된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성. 그럼 이거는 제대로 고친 것 같아요. 1번은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잘못 고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능성, 부정이 나와야 되는 가능성이 나왔네요. 자, 2번 볼까요? 이 드라마의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 등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정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선택하는 데에 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용이니까 대칭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뒤에 고친 게 잘못 고쳤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땡땡 회사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아이의 태교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마무리된다. 태교에 관한 문화적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주목하기보다는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시켜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문화적 차이보다는 남편과의 갈등,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정과 순응을 결혼이 주요성이 갖춰야 할 덕목을 묘사한 것이다. 디귿 한번 고친 거 볼까요?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그쵸? 여기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부각하여 순종이 나오는 건데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3번이 잘 고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은 3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덕목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는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용적인 측면을 물어본 거니까 이 내용적인 측면이 나왔을 때는 앞에 지시어나 접속사 잘 보시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내용을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내용적인 측면인데 원래는 이런 문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7급에서 이렇게 한번 거론했기 때문에 기타 시험에서도 이제 이렇게 거론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띠리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띠리리. 그럼 18번의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서 보면 추정하는 거죠. 네, 맨 마지막 한번 보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제 추론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VS잖아요. 자기 지향성과 타인 지향성.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의 지문이 나와야지 문제를 좀 난이도 높게 그 다음에 사고를 측정하기 좋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교가 나왔을 때는 비교를 분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적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뭘 얘기하려는데 뭘 얘기 적극성.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자원 동기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타인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이 고르게 내포되어 있었다. 자, 그럼 세 가지예요. 구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았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향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찰 횟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럼 플러스 그러니까 자기 지향적인 사람 중 타인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지향적과 타 지향적에 해당하는 내용. 타인 지향적 동기에서는 누가 높아요? 자기 지향적. 그 자기 지향적인 사람 중에서는 타인 지향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이 더 높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자기 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 지향적 동기만 둘이 VS죠. 둘이 VS 때는 누가 높아요? 자기 지향적. 그러면 보다 행위가 적극성이 높다. 오케이. 답은 1번이네요. 2번 볼까요? 타인 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가 적극성이 높다. 아니죠. 자기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거고 자기 지향성을 가진 사람 중에 타인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VS를 잘 해놔서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차피 다 그런 문제예요. 네. 아마 편하게 맞췄을 겁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문제가 약간 생각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지방직에서 지난번에 9급에서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긴 했는데 7급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더 보여줬네요. 가볼까요?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가족이 지인 아닌 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항상 이럴 때는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걸 물어봐 주세요. 비문학은 항상 왜, 뭘,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던져주면 명확해져요.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우리 동네는 화자와 동네이기도 하면서 청자의 동네이기도 한 특정한 하나의 동네를 지칭하잖아. 그런 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의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한 이상한 표현이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 엄마는 잘못된 어법이고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한 이상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어법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올바른 어법이 아니다. 즉 우리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이유는 왜 우리는 아니냐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동네는 vs 얘는 괜찮은데 얘는 안 괜찮다는 얘기하는 거죠.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게 잘못됐다. 청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가볼까요?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얘는 우리 동네 오케이.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다른 화자가 사는 동네가 되겠지.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갑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표현은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다른 사는 동네가 되겠지 하면서 범주에 대해서 얘는 같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갖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를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라는 말은 오케이. 이유는 공동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는 거죠. 항상 왜 뭘 보는 거죠?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맞네요.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고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에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오케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무인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병의 입장을 악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엄마는 공동체니까 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뭐가 돼요? 디귿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논리적인 관계가 맞냐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때는 항상 왜, 그래서 그 물음의 의미를 딱 잡아놓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비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맥락의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네. 피셋의 흉내를 약간 낸 문제. A는 이것도 비교죠.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A라고 한번 본다면 A는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에서 사회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말을 배우는 시작하는 것은 2, 3세. 자기중심적 언어, 자기중심 언어, 2, 3세 되고 그 다음에 8세경에는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 언어는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B. 이제 B로 갔습니다. B. VS예요. 또 이렇게. B는 A가 주장한 자기중심적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다. 자기중심 언어 이해인데 성격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뭐가 다른데? A와 달라요.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하는 데 중요한 사고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결국 자기중심적 언어가 그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리내며 사고한다.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자연적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기능을 하며,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가 자연적인 것이 문화적인 존재로 변모시키고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중심은 소멸이 아니라 내면. 차이네요. 얘는 소멸이었는데 내면화한다. 그래서 내적 언어를 구성하면서 정신 기능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뭔데 자기중심 언어의 전 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현한다. 그럼 전 단계가 뭐야? A는 출생 이후 2, 3세까지 아이가 언어 이전에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결국 2, 3세 이전에는 환상적 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단계에 머물고 있다가 겉으로 보는데, 이 환상적 사고는 자신과의 대화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자신과의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행위가 불가능하다. A는 이 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야. 반면 B의 경우 출생 이후 2세까지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쓰진 않을게요. 판단하고 그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는 타자와의 규제에 따른 자기 규제가 작동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의 일정으로 사회적 언어를 수행한다. 자, 2세까지에서 상호작용이 아니다. 여기는 상호작용까지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B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이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지만, 그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언어까지 출발해 자기 중심의 언어를 거쳐 내적 언어 순으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2세까지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환상적인 언어인데 얘는 2세 이전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VS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가볼까요? 1번,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는 A는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얘는 이루어진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A는 자기적인 중심 언어가 학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하면, 그렇죠. 얘는 없어진다고 했죠. 소멸. 얘는 내면화가 된다고 했죠. 없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는 소멸이 되면서 사회적 언어가 되는 거고, 얘는 내면화되면서 문화로 가는 거니까 견해를 달리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부 다 VS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문학은요,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예상을 하면서 선지 하나하나 만드는 방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조금 부족한 분들은 그러면서 견고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개념 정리 잘 하시고 공부 다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에 들어오셔서 시험 한번 보고,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다음 시험 기대하면서 시험을 보시고, 또 거기서 제가 또 잔소리 문제점 수정하면 일주일 동안 스케줄 잡아놓고 그걸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결해갖고 오셔서 시험 또 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요, 빠른 시일 내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냥 막 공부하니까 목표가 없는 거죠. 단 시험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못 볼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못 보고 나면 실망해서 자꾸 안 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왕 할 건 먼저 아픔이 먼저 오면서 계속 그걸 까부시고 해결해 나가야지 발전을 하는 거지.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목표의식, 물론 목표는 있지만 계속 미루게 되면 그럼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막판에 돼서.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제가 잔소리 방향적인 잔소리야 하면 그걸 일주일 동안 스케줄 잡아서 공부해갖고 오시면 금방 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시험 기간은 좀 있죠. 네. 하지만
좀 국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빨리 해놓고 유지하는 형태의 학습이 성적이 오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시는 분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